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일본의 아베 내각과 비슷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를 보시면 트럼프는 2020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국에 약 400%를 더 지불하라고 요구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또 한 가지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5월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 25%를 부과했다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얼마 전인 11월 13일 이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미국은 아무 말이 없었죠. 당연히 한국산 자동차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을 막기 위한 압박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일부러 조용히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외교 전술은 아베 내각의 전문 분야죠. 그동안 미국의 외교는 굵직한 느낌이었는데 최근 트럼프의 탄핵 청문회가 탄력을 받고 있어 마음이 급해졌는지 미국이 점점 일본식 외교를 닮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이미 학습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어느 날 갑자기 비논리적인 이유를 들고 와 자유무역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내에서 사학비리, 친구가 이사장인 대학의 수의대 신설 특혜 논란에 이어 공문서 조작 스캔들,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벚꽃 모임 논란까지 이슈화되었고 핵심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까지 실패하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는데요. 일본 국민들의 비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타깃을 한국으로 잡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미국 경제가 대박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여기 미국 GDP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GDP 성장률은 1.9%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보다 무려 1%포인트나 하락하였습니다. 애초에 미국의 경제가 성장했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 시장에서 혁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 농산물을 더 사도록 강요하고 미국 내에 공장을 더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 국가들을 상대로 용병 장사까지 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트럼프의 도를 넘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에 미국 내에서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무임승차라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 비판하였고 심지어는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도 오랜 동맹이 걸어온 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한국에 대한 방위비를 5배나 인상하는 요구는 재고해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라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미국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한국을 건드리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라 했을까요? 트럼프식 경제 성장은 이미 통계 수치로 확인되었듯이 매우 일시적인 현상으로 절대로 100% 장기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여기에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확장 속도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어 미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IMF의 대항마가 바로 중국이 주도로 만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인데요. 한국을 포함해 인도, 독일, 영국, 사우디,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전 세계 75개 국가들이 가입하였고 53개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따냈는데요. 이미 총 투자 금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어느덧 GDP가 3천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5위 국가로 고속 성장한 인도에 30억 달러를 투자하며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전 세계를 놀래킬 만한 소식을 하나 발표하였습니다. 브라질 매체 리오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동참하라 촉구하며 브라질의 116조 원이라는 초대규모 금융 지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죠.
중국은 브라질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국으로 앞으로 점점 더 브라질의 미래의 일부가 되어간다. 브라질 대통령이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인들은 비자 없이 브라질에 여행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사업도 하러 갈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고 중국과 강도 높은 FTA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이제는 중국이 완전히 앞서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중국의 영향력 확대 추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일본이 미국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일본의 1위 은행인 미쓰비시 UFJ가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일본은행 최초로 위안화 청산 결제 업무가 일본에서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이 부스터를 30만 개 달아준 꼴이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미국이 브라질 경제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겨도 일본에게 뒤통수를 조금 맞아도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조금씩 위협하기 시작해도 아직까지 미국은 버틸만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미국 경제가 활력을 찾을 만한 장기적 성장 동력에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바로 지금까지 미국이 진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중국의 전세계 영향력 확대를 막는 동시에 미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1대1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충돌 지역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세안 지역 평균 성장률이 5%가 넘고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우 6%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의 스케일도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인도네시아가 40조 원을 투자해 수도를 이전하는 사업이 있는데 한국이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하고 최애국 대우까지 받기로 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유명 MC와 배우, 가수들을 모두 제치고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삼성이 베트남의 대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베트남 삼성법인의 수출 규모가 베트남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전체 GDP의 4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최근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규모의 스마트폰 부품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밝히면서 삼성이 베트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대기업들과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중국의 1대1로의 속도에 밀리지 않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이라는 대박버스에 타기 위해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약속한 상황이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한국과 미국은 양국에 대한 상호 투자 및 중남미 아세안 지역 등으로 공동 진출을 협력하고 연기금 등 민간 자본 투자 유도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인프라 금융시장도 진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외교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미국이 숟가락을 얹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리겠다고 하자마자 미국 내부 분열까지 일어나는 것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 5조 원을 더 받는 대신에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이라는 대박버스에 승차해 수백조 원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수주할 기회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규모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게재하였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앱티브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4조 6,632억 원 규모의 합작 투자를 한다는 빅뉴스. 미국으로 훌륭한 일자리들이 돌아오고 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1조 9,469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열었고 삼성도 2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공장 추가 투자, LG전자도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세탁기 공장까지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미국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빌리어네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계산을 아주 잘할 겁니다. 지소미아가 결국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아세안 지역에서 팽창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고, 미국도 이를 인지하여 업무 협약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미국이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처럼 재발등 찍기와 다름없는 처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155조 원, 2024년에는 2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죠. 이 중에서 한국이 절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세계 1위였던 일본은 현재 17.4%까지 대추락하여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특히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LG는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등의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동안 많은 수의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세계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로는 재팬 디스플레이, 샤프, 파나소닉 LCD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샤프는 이미 대만 홍하이 그룹에 팔려 나갔고, 그나마도 가능성이 보였던 곳이 재팬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유일한 희망과도 같았던 재팬 디스플레이가 도산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일본의 소니, 히타치, 도시바가 합작으로 중소형 LCD 사업을 통합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도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놀라운 속도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영원히 사라질 뻔하였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미국의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을 아이폰에 써주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에 투자한 지원금만 2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아직도 애플에 1조 원 넘게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팬 디스플레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애플이 점점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죠. 재팬 디스플레이의 지역별 실적을 보시면 북미와 유럽 지역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매출액이 전체의 66%에 육박합니다. 이 중 대부분이 애플의 아이폰용 LCD 디스플레이죠. 그런데 최근 4년간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보시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매출액이 줄어드는 동시에 영업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2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올해에도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이미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고객 중 하나였던 화웨이가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판매량이 급감한 데다가 애플의 스마트폰 고가 판매 정책으로 판매량이 빠르게 줄어들자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빠르게 악화된 것인데, 보시면 올해 2분기 애플의 점유율은 10%까지 추락해서 중국의 화웨이보다 6% 낮아졌고요. 샤오미와 오포보다는 1%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까지 감소하자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이폰용 LCD에 올인한 회사이다 보니 최근 스마트폰들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OLED는 너무 손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플의 아이폰조차도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 대부분을 공급받아 쓰고 있고, 기껏 해봐야 애플워치의 OLED 스크린 정도만 재팬 디스플레이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가격도 비싸고 품질이 낮아도 재팬 디스플레이가 만든 OLED라면 무조건 사주겠다는 정도는 해줘야 재팬 디스플레이에 희망이 있을 텐데, 이 확률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배신하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고개 숙여 사죄할 가능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도 어둡고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재팬 디스플레이는 지난달에 하쿠산 공장까지 가동을 멈추면서 5천억 원이 넘는 손실까지 발생시켰는데요. 이는 앞으로 판매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여 생산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일본의 샤프가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팔려간 것처럼 재팬 디스플레이도
대만의 푸봉 금융그룹에 넘어갈 뻔했죠. 그런데 재팬 디스플레이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인수하지 않았고요.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6,800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했던 중국의 하베스트 그룹과 홍콩의 헤지펀드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마저도 돌연 투자를 철회하였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9천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 중 대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던 중국과 홍콩 펀드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중국의 하베스트 그룹은 자신들이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재팬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기업들에 넘기고 싶어 했지만 일본이 이에 반대하면서 투자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구세주 애플이 긴급으로 1,2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2,400억 원을 수혈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해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6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해외 언론사들은 현재 도산 위기에 놓인 재팬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대표 언론사 로이터 통신은 재팬 디스플레이를 구제하기 위한 자금 9천억 원 중 75%를 투자해주겠다고 한 중국 투자회사 하베스트 그룹이 투자를 철수한 것은 재팬 디스플레이의 심각한 타격이라며 재팬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너무 늦었고 애플의 아이폰 판매 감소가 실적을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재팬 디스플레이 주주들은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였다는 소식에 화가 나 있다며 재팬 디스플레이의 경영진이 중국 펀드들과 협상을 다시 해보고 또 다른 투자자들도 찾아볼 것이라 전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그리고 인도의 편집팀을 둔 기술 전문지 테크레이더는 재팬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1 프로에 사용되는 OLED 스크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OLED 디스플레이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에 장착되고 있으며 현재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스는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을 보유한 일본인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지사시에 살고 있는 46세 남자는 중국 펀드가 투자를 철회해서 놀랐다며 재팬 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주식을 팔아버릴지 고민해야겠다 라고 전했고요. 도쿄에 거주하는 75세 일본인은 재팬 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이 운영 정책을 너무 자주 바꾼다며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다. 일본인들조차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전했습니다. LCD는 좋게 말하면 오래되어 기술이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식 기술로 OLED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 절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디스플레이 중에서 80% 이상이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고요. LCD보다 OLED가 에너지 효율이 좋고 햇빛 아래에서 더 잘 보이며 더 얇고 더 잘 휘어지고 구조도 단순해서 향후 원가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별 픽셀들이 각자 빛을 내기 때문에 LCD보다 화질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팬 디스플레이는 LCD에 거의 전부를 쏟아부었죠. 이제는 매출 60% 이상을 담당하는 애플까지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OLED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재팬 디스플레이는 OLED 대규모 공장을 설립할 돈이 없습니다. 애플에게 2조 원을 빌려서 아직도 1조 원 이상의 빚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최근 2년 만에 3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는 고사하고 살기 위해서 9천억 원이 필요한데 중국 펀드가 이마저도 투자 철회 결정을 내려버리면서 재팬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 의문입니다. 어제도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 가격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였는데요.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려 92.5%가 폭락하였습니다. 2014년 7조 5천억 원이었던 재팬 디스플레이의 기업 가치는 최근 5,600억 원으로 쪼그라든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에서 기업은행, 넷마블, KT 정도의 기업이 5년 반 만에 보령제약, 세방전지, CS윈드 정도의 사이즈로 축소된 것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트키자키 요시유키 CEO는 9월 30일자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기로 하였고 일본 내에서만 1200명 정도의 재팬 디스플레이 직원들이 해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과 관리직들의 급여와 상여금이 감액되죠. 대표는 60%, 일반 사원의 상여금은 15% 차감되는 등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감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를 살리려면 애플이 2,400억 원 정도가 아니라 최소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거나 일본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자금을 수혈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과 LG의 기술력에 밀려 완전히 낙오된 재팬 디스플레이가 애플을 만나 수명을 연장하였지만 중국의 말바꾸기 기술에 큰 쇼크를 받았고 중국의 물량 공세와 한국과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는